안녕하십니까. 대덕대학교 임준호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생존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제가 군함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함정이 제가 함장을 했던, 그리고 세계 일주를 했던 그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서를 한 권 최근에 출간을 했는데 군대 골라가기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군대에 가실 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가 어디가 나에게 맞는 군대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핵무기란 무엇인지, 그 다음 북한의 핵위협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북한이 만약에 만에 하나지만 핵을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무기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냥 핵무기 그러면 핵무기가 뭔지 이렇게 막연하실 겁니다. 자, 핵무기는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핵무기가 됩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근데 쏠 미사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핵무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폭탄을 그냥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자기들이 핵탄두를 개발을 했고 쏠 수 있는 운반 수단까지도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일본에 2발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은 원자폭탄의 100배 이상의 그 성능을 보유한 수소폭탄을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핵무기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수소폭탄입니다. 또 하나는 중성자탄인데 이거는 건물이나 이런 무생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만 이렇게 싹 다 죽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무기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현재는 3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나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SLBM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하나는 전략폭격기. 2차 세계대전 때도 전략폭격기가 일본에 핵무기를 투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핵무기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자, 핵무기 보유 국가가 9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7,500발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7,260발을 갖고 있어요. 그럼 3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3위는 프랑스입니다. 근데 300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위부터 9위까지는 몇 발 안 됩니다. 러시아와 미국 이 두 나라가 전체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핵무기 보유 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나머지 국가는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 다음 북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현재 공식적인 최근에 확인된 숫자는 15,850발입니다. 이게 다 터지면요, 지구는 없습니다.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겠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최근에 한 6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6번을 했습니다. 최근에 6차 핵실험한 게 올 9월 3일이에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6차 핵실험은 일반 핵실험이 아닌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대 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핵탄두를 보유했다는 거는요,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됐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2016년 2월에 김정은은 핵탄을 경량화해서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표준화와 규격화, 이 얘기는 곧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발 만드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표준화하고 규격화했다는 거는요, 그냥 대량 생산 가능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2017년 7월에 북한이 화성 14형의 그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핵탄두 탑재와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몇 달 안 됐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미국이 소형화된 핵무기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에 근접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북한은 이미 거의 핵폭탄이 아닌 핵무기, 아까 운반수단까지 겸한 핵무기를 거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자신들은 확실하게 보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운반수단 확보하는데 전략폭격기는 개발 증거는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개발하지 않을 거고, 지금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탄 개발에 성공을 했고 실전 배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성공을 했고, 장거리 그 탄도미사일인 ICBM이라고 그러죠. ICBM의 개발 성공에 거의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게 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서 발사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ICBM 같은 경우는 발사를 하면 발사한 순간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근접해가지고 쏘면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핵무기에 집착을 하느냐? 김정은 정권은 불안해요. 근데 자기가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자기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반드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해서 남북한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자 김정은이는 핵무기 보유를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요, 거의 미국하고 북한은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싸우면 이겨요, 미국이. 그건 뭐 명확관화해요. 근데 자기들이 이기더라도, 자기들이 예를 들면 핵무기가 한두 발이라도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기 국민이 수백만 명이 죽고 나서 북한을 아예 뭐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도 어쨌든 자기 국민은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염려는 북한의 오판입니다. 자, 김정은이는요, 저희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발할지 예상이 안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국방부 장관 또는 합참의장에게 야, 북한으로 공격해 하고 지시를 해도 공격 못합니다. 대통령 독단으로 지시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국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절차, 한미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단계를 밟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거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냥 최고 지도자 독단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핵미사일도 쏠 수 있는 나라, 그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북한의 오판, 이거는 곧 김정은의 오판을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방 국가들은요, 지구상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라,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자기들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는 뭐가 있을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라의 국가이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미국이 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인데요. 남북한에 우리가 당사국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참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의 정책적 대응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여건이 충족됐을 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거 남북한 당사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국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다 개입을 해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북 경제제재, 이것도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제재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돼요.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하는 거, 이 부분도 미국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자기들 독단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사적인 압박과 선제 타격, 이것도 우리나라는 혼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여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상의 팩3라고 해서 이제 요격 유도탄입니다. 그거를 보강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사실상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스함의 SM3, 그것도 그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굉장히 비싸지만. 그리고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서 축적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거. 이거는 곧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국내 여건만 충족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거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요. SM3 요격 미사일, 이게 70에서 500km,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드,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사드가 40에서 150km, 거의 우주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 우주 공간인데 그거보다 SM3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팩3 요격 미사일은요 15에서 20km, 대기권에 거의 근접했을 때 요격을 합니다. 가격을 보세요. 거리가 먼 데서 요격하는 미사일일수록, 이거 한 발에 230억입니다. 여러분, 한 발. 딱 한 발 딱 쏘면 230억 날아가요. 사드 미사일은요 한 발에 130억입니다. 130억. 아파트 수십 채죠. 서울 아파트로도 이건 수십 채예요. 한 발, 딱 한 발 쏘는데 이 정도로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팩3 요격 미사일은 40억. 이거에 비하면 되게 싼 것 같아요. 이거 40억이 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싼 만큼 이걸 쏴서 요격하면 핵 그 방사능부터 이런 그 낙진부터 이런 피해를 우리가 감수하고 쏴야 돼요. 그래서 싼 겁니다. 그런 거에 피해를 안 보는 거는 비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론에 치우친 정책 위반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론몰이로 해서 정책 위반되면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국민들 사실 많은 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이럴까봐 뭐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책이라는 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국정 위반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국민들을. 두 번째는 남남 갈등 조장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드가 미사일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국민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미사일 공격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격을 해야죠. 일단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반대만 하는 거는 저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위기에 대한 냉철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전쟁 날 가능성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우리한테 핵무기가 날라오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부정해요. 국가부터 부정해요. 일반인들은 당연하고 국가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스위스 같은 나라 전쟁 날 가능성 진짜 없어요. 거의 제로예요. 근데 그 나라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요.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처럼. 그리고 전 국토에 8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인구가 30만 개의 공동 대피시설을 갖고 있고 집안에도 대피시설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 나라에 전쟁이 날까요? 하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비를 잘하고 있어요. 정작 제일 많이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미사일 북한에서 발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떤 생각 드세요? 반응은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의 예상되는 반응. 첫 번째, 다 죽는 거지 뭐.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는 죽어도 우리 가족은 살려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특히 우리 남성분들, 나는 죽어도 우리 가족은 살릴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세요. 아니, 본인이 죽었는데 가족을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본인이 살아야 가족도 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냐?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자,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세계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핵기업이 만약 핵무기가 발사될 것 같으면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보의 단계가 평시, 경계, 임박, 공격이라는 이런 경보의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 위기가 고조될 거예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이라는 특수한 지도자가 아주 그냥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보 없는 기습 핵공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핵 생존 1번 원칙이 있고 대피 원칙이 있어요. 자, 1번 원칙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알면 살아요. 자, 첫 번째, 핵무기 공격이 국가와 국민, 개인의 종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왜 다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옆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바로 옆에요. 여기 한 100m도 안 되는 데서 떨어졌다. 그러면 죽어요. 그건 뭐 저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죽어요. 단정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완벽한 대피시설, 지하 한 50m, 100m 들어간 그런 시설에 있지 않으면 죽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사전에 대비하거나 적절히 조치할 경우에는 핵 폭발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동하는 데는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 국토가 제주도 포함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로 피난가, 예전처럼 뭐 보집 싸가지고 피난 간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동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셔야 돼요. 자, 핵폭탄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고, 한 2km 정도 이내,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km 정도는 사실 대부분 죽어요.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이렇게 대부분 죽어요. 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데 있는 분들은 거의 살아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비를 하면. 근데 대부분 떨어지자마자 안 죽고 조금 나중에 죽는 분들은요, 어떻게 죽는 거냐면 방사능이, 버섯구름이 이렇게 핵폭발 이러면 버섯구름이 올라가요. 그게 거기에 방사능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게 바람을 타고, 방사능 낙진이라 그래요. 먼지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사람 몸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방사능이. 그러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살 수도 있어요. 치료하면. 근데 세븐텐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떨어지면 1000이라는 그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고 치면 7시간이 지나면 10분의 1로 줄어요. 또 그거보다 7배의 시간이 지나면 100분의 1이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또 7배의 시간이 지나면 1000분의 1이 돼요. 그럼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10분의 1. 그 다음에 이틀 48시간이 지나면 100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사능 수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핵폭탄 이후에는 낙진의 경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오면요, 바람 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가장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핵폭발에서 우리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대비하는 만큼 생존 확률은 이렇게 45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죽는 거예요. 대비하면 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공포에 의해서 죽어요. 예를 들면 핵폭탄이 터져졌어. 근데 당장 자기가 안 죽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방사능에 노출돼 죽을 것 같아. 이런 공포가 있으면요,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가정에서 지금 아마 하나도 갖고 계시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거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되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아이, 핵하고 방독면은 그거는 화생방 무기. 예? 그거에 대비한 게 방독면이고요. 핵폭탄하고 방독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에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라디오예요. 여러분 핸드폰 핵폭탄 떨어지면 그냥 원시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안 됩니다. 수도 안 됩니다. 물 오염돼서 못 먹어요. 방사능 오염되면 못 먹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야? 될 수 있는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전기 꽂아서 하는 거 안 되고 휴대폰 안 돼요. 그러면 트랜지스터, 건전지로 되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비상용으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알려줍니다. 자, 핵폭탄이 어디 떨어졌고 그 방사능 오염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알려줍니다. 그거를 라디오로 들어야 돼요. 다음, 핵 생존에 대비한 7가지 대피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피 장소, 두 번째는 방사능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세 번째는 대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는 생존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다섯 번째 어떤 준비 물품을 갖춰야 되는지, 여섯 번째 어떤 생활규칙. 요거는 공동 대피시설 같은 데에 갔을 때 어떻게 생활규칙을 정해서 잘 지키느냐, 그게 살아남는 요건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대피를 하더라도요, 이러한 생활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지켜야 살아요. 안 지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거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다음에 만약에 제가 초청해 주시면 가서 자세히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가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하에다가 이 산소, 음식, 식수, 이런 배터리 같은 거,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기, 뭐 이거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시설, 이런 거는 갖고 계시면 한 분도 없죠. 앞으로도 갖고 계실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스위스는 이런 거 많아요. 가정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집안에 만약에 진짜 급박하게 핵폭탄이 터졌어요. 터졌다는 소식은 들었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서울에 사는데 하여간 서울에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어디 도망갈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자기를 덮어놓고 이틀만 버티면 살아날 확률 높아요. 이틀만 버티면. 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상 임시 대피 소식으로 이렇게 어떤 구덩이 파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 흙은 60cm 정도면 방사능이 못 들어와요. 예.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핵 생존 긴급 대피 요령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한 서울 시내 뭐 청와대에 있는데 핵폭탄이 떨어져, 그러면 뭐 어디 뭐 대피실까지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이때 경고가 이제 핵폭탄이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 들으면 도망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핵폭탄 그 빛을 보면 눈 실명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은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폭풍이 확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폭풍에 대비해서 창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닫고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하가 있으면 지하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건물이 파괴되더라도 이런 그 튼튼한 곳 밑에, 이런데 책상 밑에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게 생존할 확률이고, 후송을 먼저 하고 치료는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식수하고 음식 간단한 거 준비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 위로하고 시체 격리하고, 이런 게 이제 긴급 대피 요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한테 핵 생존법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고 또 살고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사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핵무기란 뭔지, 북한의 핵위협은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핵 공격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핵이 떨어져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